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너무나 짧았던 프랑스 유학. 졸업식 있고 얼마 뒤 나는 프랑스로 떠났다. 알프스 가까이 있는 그로노블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로노블은 알프스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유럽 8대 대학으로 손꼽히는 그로노블 대학이 있는 곳이다.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그리 곳곳에는 바이올린을 켜는 악사가 많았고 크고 작은 공연들이 자주 펼쳐졌다.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레지스탕스의 거점으로서 독일 나치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은 외국 유학생들이 많아서인지 동양 여자라고 해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드물었다. 일단 이곳 그로노빌 대학의 어학과정을 마칠 생각이었다. 유학을 오기 전부터 몇 년 동안 책과 테이프를 통해 꾸준히 프랑스를 공부했지만 본격적인 학문에 들어가려면 어학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그로노블에서의 생활은 대체로 자유로웠다. 한 명쯤 경호원이 있었을 텐데 눈에 띈 적이 없을 만큼 조용히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다른 하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가까이에서 하숙을 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딸을 키우며 하숙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는 성격이 소탈하고 요리를 잘하며 매사 긍정적이었다. 그곳에는 나 말고도 캐나다 학생이 한 명 더 머물렀다. 모두가 함께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는 항상 이야기로 풍성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물어오기도 하고 프랑스와 캐나다 풍습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하루는 그 아주머니를 통해 한 가족을 소개받았다. 그들은 나를 부활절 파티에 초대했다. 자신들의 산장에서 함께 보내자는 제안이었다. 나는 흔쾌히 응했다. 산장은 알프스 산 근처에 있었다. 자동차로 몇 시간을 달려가는 사이 점점 광활하게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었다. 그곳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나는 보통 프랑스 가정의 소박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아침 일찍 남편이 마을로 내려가 빵을 사가지고 올 동안 아내는 스프를 끓이고 따뜻한 우유와 커피, 신선한 샐러드를 준비했다. 식사가 끝나면 가족이 함께 뒷마무리를 도왔다. 가족에게는 각자 역할이 있었다. 식탁을 정돈하는 아이, 설거지를 하는 남편, 디저트를 준비하는 아내. 그 모습은 매우 합리적이고 따뜻해 보였다. 다가를 나누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기타 연주에 맞춰 온 가족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참 평화로웠다.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나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바람도 가져보면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독일, 미국, 멕시코, 영국, 일본 등 국적이 다채로웠다. 많은 나라의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으니 서로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았다. 내가 속한 바는 어느 정도 프랑스어 구사가 가능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에는 무리가 없었다. 한 반에 12명 정도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방식이 매우 자유로웠다.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그날의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벌였다. 프랑스의 역사, 문학적 차이, 동물 학대나 인권 문제까지 토론의 주제는 다양했다. 모두들 크다란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전을 들춰가며 공부하고 무엇보다 강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한 번은 강사가 나를 지목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한국과 다른 프랑스의 수업 방식을 예로 들었다. 선생님 혼자 강단에 서서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국의 강의실 풍경과 사뭇 다른 그들의 능동적인 토론 문화에 적지 않는 자극을 받았다. 동양권 친구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수조하거나 머뭇거릴 때가 많았는데 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매우 활발하게 참여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였다.
유럽 친구들은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강한 호기심을 나타냈다. 수업이 끝난 뒤 몇몇 친구가 내게 다가와 스터디를 제안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좀 더 토론해 보자고 했다. 학교 앞 카페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샌드위치와 커피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호주머니가 빈약한 유학생들은 집에 가는 길에 그 카페에 들러 값싼 샌드위치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곤 했다. 아침 끼니를 거르고 나온 직장인들이 회사 앞 노점에서 토스트나 김밥으로 간단하게 허기를 면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풍경이다. 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묻곤 했다. 특히 금발머리가 인상적인 독일인 여자친구는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모양이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자기네 나라와 비슷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동양권 문화에 대해 유달리 호기심이 많았다. 훗날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친구였다. 너희 나라는 방바닥이 뜨겁다면서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면 혼난다고 하던데 그녀의 질문은 때로 웃음을 자아내겠다. 하루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었더니 가까운 친척이 한국에 있는 독일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다. 유럽처럼 길거리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모습은 없어. 문화적 차이라고 보면 돼. 그녀는 나보다 프랑스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한국의 온돌 문화와 예의범절, 풍습 등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프랑스어보다 영어를 더 잘 구사하는 그녀를 위해 우리는 곧잘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20대 초반의 여학생답게 그녀는 발랄하고 재밌는 친구였는데 몇 달 전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독일로 돌아간 이후 연락이 끊겼다. 얼마 뒤 나 또한 급히 귀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나는 되도록이면 일찍 하숙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혼자 낯선 나라에 있다 보니 외로움에 젖어 자칫 목표를 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몇 가지 규칙을 지켰다. 친구들끼리 간단히 다가를 즐기며 수다를 떨고 교류를 나누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겠다. 단기 어학 코스가 끝나는 대로 그로노블 대학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학문에 매진할 생각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주머니를 도와 그릇을 씻거나 간단한 티탐을 위해 차를 준비했다. 젊은 시절 집시처럼 살아보는 것이 꿈이었다는 아주머니는 한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녀는 특히 한국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 간단한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어도 좋으니 언제든 주방을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언젠가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불고기 파티를 열자고 제안하자 매우 기뻐하셨다. 밤이 되면 늘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황성예트가 귓가에 맴돌거나 뜨개질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나는 부모님께 자주 편지를 드렸다.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 또한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아버지는 청와대 뜰에 핀 철쭉이며 라일락 목련을 손수 사진 찍고 일일이 설명을 달아서 편지로 보내주셨다. 그리곤 나의 편지를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프랑스로 떠나온 지 6개월 만에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며 한참 꿈에 부풀어 있는 사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거센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